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도스토예프스키의 죽음의 집의 기록에 대한 철학적 평론을 시작합니다. 이 작품을 기점으로 도스토예프스키의 세계가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 5대 비극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게 죽음의 집의 기록, 그리고 지하 생활자의 수기, 지하로부터의 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도 아주 중요하겠죠. 그죠? 철학자가 푸는 문학평론, 죽음의 집의 기록.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꼭 예도TV를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59년 도스토예프스키는 마침내 10년간의 긴 유형 생활을 끝내고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옵니다. 그죠? 60년대부터 형과 함께 미하일로비치와 함께 시대라고 하는 잡지를 창간하는데요, 거기에 죽음의 집의 기록을 연재하기 시작해. 61년, 62년. 그리고 그 이전에 그죠? 러시아 세계라고 하는 신문에 죽음의 집의 기록을 게재하는데요, 이 작품은 소설의 형식을 빌리고 있지만 결코 작가의 상상력에 의존하지 않는, 예술가의 상상력에만 의존하지 않는 작가 자신의 실존적 경험에 근거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죠. 그죠? 그러나 이 작품에도 하이데거, 가다머, 리케르의 철학적 해석학을 적용시킬 수 있는, 작가의 예술성이 관여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도스토예프스키가 직접 경험한 거죠. 그러한 보고 들은 것들을 사실대로 묘사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관찰자의 관점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서술 방식을 취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작가 자신의 실존적 삶의 경험, 작가의 전의에,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도스토예프스키의 파토스, 그가 경험한 세계, 그런 주관적인 것들이 관여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순수한 객관성은 다큐멘터리에도 포함되어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관성을 100% 배제한 그러한 글쓰기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 작품에도 그대로 나타나죠. 그죠? 그러나 다른 작품들에 비하여 이 작품은 사실에 근거한 묘사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해석학적으로, 그죠?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작품에서 말하는 화자는 고란치코프라고 하는 죄수인데요, 옴스크에서 10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유형 생활을 했던 그런 죄수인 거예요. 이게 도스토예프스키지.
결국 여기에서 나는 도스토예브스키인 거야. 화자는. 그죠? 고란치코프라는 이름을 빌려서 작가 자신이 직접 말하는 거겠죠. 그죠?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실적 묘사로 곳곳에서 감옥의 풍경과 그 다음에 그 내부로 이제 점점 침투에 들어가면서 작가의 사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에서 심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지옥을 구경하는 듯한. 그래서 감옥은 죽음의 집에 어떤 그런 배경과 죽음의 집 자체는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거기를 방문하여 곳곳을 둘러보는 작가 자신의 경험은 마치 움직이는 듯한 역동성을 제공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투르게네프가 특히 이 작품에 목욕탕에 대한 묘사, 정말 신랄하잖아. 그죠? 그걸 보고 지옥을 구경한 단테가 다시 나타난 작품입니다. 너무나 단테적이고 단테적인 작품이 바로 이 죽음의 집의 기록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죠? 사실 도스토예브스키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분신 이 두 개의 작품만을 갖고는 도스토예브스키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시베리아의 유형 생활의 경험이 진짜 도스토예브스키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작가의 경험담, 철학을 가능하다면 그대로 서술하려고 했던 이 죽음의 집의 기록이 결정적으로 그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어떤 이정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작품이 매우 중요한 거야. 그죠? 그 이전에 도스토예브스키는 실러의 낭만주의, 그 다음에 유토피아적 사회주의, 또 휴머니즘, 공상주의, 곳곳에서 나타나는 결국 선이 악을 이긴다라고 하는 공리주의적 휴머니즘,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배하고 있죠. 그죠? 이것이 그대로 무너진 게 바로 옴스크에서의 경험인 거야, 여러분. 선에 대한 신뢰, 진리가 승리한다. 아름다움과 찬란함에 대한 어떤 숭고한 정신,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지상 낙원과 같은 꿈,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이 작품 이후로 이제 도스토예브스키는 인간의 심령 속에 숨어 있는 악을 들추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이 선을 심판하고 그리고 선을 조롱하는 거예요. 인간의 심령 속에 들어있는 무시무시한 욕망을 들추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도스토예브스키의 초기
초기 작품인 가난한 사람들도 작가의 어떤 독특한 그 심리 분석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초기부터 도스토예프스키는 정신분석가였고 심리분석가였어요. 그죠? 가난한 사람들의 심리 분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분신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괴테나 아니면 실러의 자연주의, 낭만주의, 유토피아, 즉 사회주의, 푸리에의 어떤 팔랑주, 그 다음에 사회주의의 코민, 자본주의의 수정궁, 이런 것들이 그냥 한 번에 무너져 버리고 양심과 도덕에 대한 어떤 이해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도덕에 의하여 깨끗해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신뢰의 해석학이 그냥 한 번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루소의 자연주의, 그죠? 이런 것들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을 통하여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건 순진한 거라는 거예요. 가히 실로 엄청난 것을 주죠, 그죠? 그래서 락강은 에크리에서 칸트의 도덕 갖고는 윤리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인간 본성의 욕망을 제대로 알고 나서 거기에서 다시 태어난 도덕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와 칸트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도스토예프스키가 신뢰했던 유토피아적 사회주의, 발생론적으로는 그리스도교의 어떤 사랑의 개념, 인류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되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순진한 것에 그치고 만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 여러분. 도스토예프스키가 많은 사회운동을 하는 자들이 입으로는 인류를 사랑하고 보편적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진정 자기 이웃의 어떤 사람이나 개새끼 하나만도 하나를 사랑하는 것도 못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보편 개념으로서의 인류를 위한 사랑, 그 이념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지만은 실존적으로는 결국 인류 보편의 사랑을 위한 목숨, 실제로는 자기 이웃 하나도 사랑하지 못하는 인간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경험한 거죠, 그죠? 인류애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타자를 살해하는. 그래서 알베르 까미는 20세기에 진정한 예언자는 칼 막스가 아니라 도스토예프스키였다. 아인슈타인은 내가 어떤 물리학자, 어떤 수학자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준 자는 바로 도스토예프스키였다. 그죠? 사르트르는 지와 생활자로의 수기를 진정한 실존주의의 출발점으로 간주했죠, 그죠? 이런 모든 것. 프로이트는 도스토예프스키를 셰익스피어의 자리에 놓고 있잖아. 그 이후로 정신분석학,
프랑스에서 발전했던 락강, 줄리아 크리스테바, 이리가레, 이 모든 정신분석학자들이 도스토예프스키에게 빚지고 있는 것은 작은 부분이 아니라 아주 큰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을 보고 특히 심리 분석에서 뒤집어진 거예요. 이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토마스 만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20세기의 모든 문학가와 철학자들이 도스토예프스키를 언급하지 않고는 그 사유를 이어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시베리아 유형 생활이었습니다. 특히 세미팔라틴스크에서의 6년 군복무보다는 옴스크에서의 4년의 감옥생활, 그죠? 이게 결정적인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집의 기록은 이미 도스토예프스키가 1856년대에 뭔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뒤에 침묵하다가 이제 유형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온 1860년부터 시작하지만 그 첫 작품이 바로 죽음의 집의 기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을 읽게 되면은 엄청난 어떤 감옥 생활에 대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작가 자신의 예술성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죠? 그래서 일부는 뭐예요? 옴스크 감옥에서의 하루의 일과, 그 다음에 한 달, 그 다음에 1년,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이분은 그 뒤에 또 그 다음에 이야기들, 그러면서 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건데, 크게 보면은 되게 사실 묘사예요. 옴스크 요새 주변에 강이 흐르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요새 안에 막사가 있고, 그 다음에 뜰이 있고, 또 식당이 있고, 그 다음에 상점이 있고, 또 다른 세계인 거예요. 그런데 왜 죽음의 집인지 알아요? 그것은 바로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의 집이라는 거예요. 크게 보면 결국 여기에서 심층으로 들어가면서 도스토예프스키가 묘사하려고 하는 게 결국 자유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선악에 대한 형이상학의 문제, 이게 심층에 숨어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뭐야? 이것도 세계인 거예요. 죄수들의 어떤 옷을 입는 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식사를 하는 모습, 강제 노동을 하는 모습, 밤에는 판잣대기 위에서 잠을 자고 그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모습, 이런 것들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이런 표면적인 것 내부에 심층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 자유의 문제인 거예요. 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철학이에요. 이 철학은 도스토예프스키가 어떤 관념이나 사고를 통하여 만들어낸 게 아니라 삶의 실존으로부터 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심층으로 들어가면 이런
철학적 사고가 숨어 있는 자유의 문제, 그죠? 그래서 쇠사슬을 이렇게 발에다 묶고, 그 다음에 회색빛, 갈색빛 죄수복을 입고 250여 명의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 집의 풍경은 가히 그 바깥에 있는 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 우리가 영화에서 한 번씩 보죠, 그죠? 그런 모습들인데 거기에도 사람이 사는 곳인 거예요. 그러나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이 살아가는 곳인 거예요. 그러나 죽을 것 같이 힘들진 않아. 적절하게 인간적인 모습도 있고 거기에는. 그 다음에 돈을 잘 활용하면은 담배도 필 수 있고 보드카도 마실 수 있으며 밤에는 가끔 감시인을 피해서 노름을 하기도 하고, 그죠? 도박을 하기도 하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사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의 세계가 이 옴스크 감옥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작품에서 아주 중요한 문학적인 교훈은 죄수들이 쓰는 말 있죠, 그죠? 언어, 욕. 이 언어가 그 사람의 인격을 구성하는데요. 이 말이 너무나 독특해. 그래서 이 세계에는 죄수들의 언어, 욕과 같은 말들, 그 다음에 그들끼리만 통용되는 언어놀이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죽음의 집에 독특한 관습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의 방식을 형성하는 거야. 그래서 도스토예프스키가 형에게 보낸 편지나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에도 여기에서의 경험은 책 몇 권은 그냥 쓸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스토예프스키가 진짜 배운 것은 여기에서 러시아 민중인 거예요. 거기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지만은 니체적으로 진짜 인간을, 진짜 인간이 거기에 숨어 있다라는 걸 발견한 거. 이게 도스토예프스키의 위대한 발견인 거예요. 진짜 인간성은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 양심, 낭만주의, 아름다움, 공리주의적 이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은 도스토예프스키가 그때까지 배움을 통해서 얻었던 그러한 학문적 지식, 이론들은 진짜 인간을 아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오늘날 철학적으로 볼 때 정신분석을 포함한, 그 다음에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철학, 그죠? 그리고 서구 문학 전체,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교훈은 당연한 것이 되었지만은 도스토예프스키가 살았던 19세기만 해도 인간의 진짜 모습은 교육을 통하여
도덕성을 확립하면 모든 인류 보편에 진보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야. 정말 순진한 거죠, 그죠? 오늘날 보면 인간의 절반도 이야기하지 않고 인간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스토예프스키가 발견한 거예요. 러시아 민중들이 쓰는 언어, 러시아 전체 지역에서 온 그 제수들의 방언들, 그리고 각 지역마다 다른 토속성, 거기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관습들, 이 모든 것들이 도스토예프스키에게 주는 교훈은 정말 엄청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선이라고 불렀던 도덕적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가면에 불과하다라는 것. 인간의 본성 속에 숨어있는 공격 본능. 이거는 정신분석학자들은 제대로 표현도 못해요.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을 읽을 때에 프로이트의 공격 본능과 죽음衝動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락강은 에크리에서, 얘도 이미 강의를 해놨어요. 그것도 모든 충동은 죽음 충동이다 그러잖아.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제수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걸 가리고 인간의 양심, 인간의 도덕, 이걸 백날 이야기해봐야 인간에 대하여 절반도 표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경험한 것 중에서 도스토예프스키의 가장 강력한 힘으로 다가왔던 것, 그 얘기, 그죠? 그게 뭐였는가 하면 인간 본성 안에 숨어 있는 공격 본능, 죽음 충동, 그리고 양심의 뿌리 속에 숨어 있는 인간의 욕망의 사악함. 그래서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들은 뭐 프로이트의 카덱시스를 분석해버려, 해부해버려. 락강의 욕망 개념을 정말 다층적이고 다음성적으로, 다중적으로 보여주는, 그리고 인간의 무의식은 중층 결정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250여 명의 제수들, 그죠? 그들의 삶, 그들의 어떤 개성, 왜 저들은 저렇게 꼬였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악랄할 수 있을까? 어린아이를 살해하고 들어온 가진이라고 하는 죄수에게서 본 도스토예프스키의 충격은 뭐예요? 몇 년 동안 그를 봤는데도 단 한 번이라도 자기의 범죄에 대하여 뉘우치는 걸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 민중들의 귀족에 대한 증오심. 그래서 손쉽게 슬라브주의와 서구주의를 통합하여 더 나은 세계를 향하여 유토피아적 공산주의를 이야기하고 유토피아적 사회주의를 이야기했던, 거기에다가 실러의 미학을 찬양하고 루소의 자연주의를 이야기했던 교육의 중요성,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의 피상적인 이야기라는 걸
몸소 체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죽음의 집에 와 있는 자들의 인간성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본성 안에 그 무시무시한 악마적 공격성이 숨어 있다라는 걸 발견한 거야. 그죠? 그래서 그 뒤로 도스토예프스키는 비극을 쓸 수 있었던 거야, 여러분. 5대 비극, 죄와 벌, 미성년, 그 다음에 백치, 악령, 카라마조프가의 형제. 선이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쉽게 선에 의하여 패배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에는 죽음 충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거기에서 발견한 거야, 여러분. 거기에서 초인을 발견한 거야. 가진이나 오를로프와 같은 인간들, 그죠? 자기가 저지른 악에 대하여 어떤 것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사회를 비난하고 오히려 거기에 와서까지도 타인들을 경멸하고 비웃으면서 수용 생활을 하는 이런 인물들에게서 도스토예프스키는 초인을 발견한 거예요. 이건 니체랑 달라요. 얘도 TV에서나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니체랑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니체의 초인은 뭐예요? 자기를 극복해 가는. 도스토예프스키가 여기서 가진이나 오를로프와 같은 이런 악마적 본성을 가진 자들, 죽음 충동에 사로잡혀서 공격 본능을 숨기고 있는 자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냉혈함들, 그죠? 이런 자들을 초인이라 그랬어. 이건 뭐야? 성과 악의 경계를 넘어선 자들이라는 거예요. 니체가 쓰는 말에 한쪽 면만 있는 거죠, 그죠? 아주 작은 부분. 니체는 초인을 그렇게 안 쓰잖아. 그래서 1차 자료가 중요한 거예요. 니체의 초인은 자기를 극복해 가는 진정한 인간인 거예요. 도스토예프스키가 죽음의 집에서 발견한, 옴스크에서 발견한 그 초인은 가진과 같은 인물, 오를로프와 같은 인물, 냉혈한들, 정말 무서운 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자. 그래서 악과 선의 경계를 넘어서 있는 자들. 그래서 그 뒤로는 뭐예요? 죄와 벌의 라스콜리니코프라든지 스비드리가일로프, 그 다음에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입안 속에 들어있는 악령과 같다. 악령의 스타브로겐, 곳곳에서 나타나는 그 이후의 작품들에서 이 초인은 등장인물에서 살아서 숨쉬죠, 그죠? 그래서 이미 죽음의 기록 안에 이런 인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도스토예프스키를 진짜 힘들게 한 거는 귀족에 대한 증오인 거예요. 차라리 도스토예프스키는
폴란드 정치범들처럼 자기들의 도덕적 우월성을 생각하면서 그 러시아 민중들을 무시하면서 침묵하면서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도스토예프스키는 러시아 민중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있었고 러시아 대지로부터 나타나는 거죠. 어떤 그 민중의 정의로움과 선함과 사랑,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그들로부터 배울 게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도스토예프스키인 거예요. 그래서 실로 많은 걸 배웠어요. 진짜 인간을 거기서 만난 거고 진짜 인간성을 거기서 본 거예요. 그 이전에 도스토예프스키가 가난한 사람들을 내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45년 이후에 몇 년 동안 경험했던 러시아 귀족들에게서 인간성을 본 게 아닐 거예요. 진짜 인간을 이들에게 본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그를 동료로 받아주지 않았어. 이게 정말 슬펐던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황제에게 탄원서를 올리는 거야, 그죠? 거기에 도스토예프스키와 같은 그런 귀족 출신들, 지성인들, 인텔리겐치아는 끼워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슬라브주의와 서구주의, 귀족주의와 슬라브주의의 대지에 대한 사랑, 민중, 이 사이의 거리는 엄청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야, 도스토예프스키.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한 거야. 그 250명 가운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족이라는 말만 들어도, 귀족들과 더불어서 지식인층이라는 말만 들어도 혐오감을 발산하고 그들의 이러한 범죄를 저질러서 시베리아 옴스크까지 오게 된 그 이유가 마치 그 원인이 러시아 귀족과 이런 도스토예프스키와 같은 이런 지성인들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공격하고 왕따를 시키고 괴롭히고, 이게 가장 도스토예프스키를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또 다른 유형의 인간들, 아주 선한 인간들, 선과 악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악마적 본성을 가진 자들과 또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혼이 선하고 온화한 자들을 거기서 같이 발견한 거예요. 예를 들면 도스토예프스키가 복음사를 가르쳐 주었던 타타르의 청년 알레이와 같은 인물, 그죠? 그 다음에 또 구교도 노인이었던, 거의 60세의 환갑에 달했던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랑의 마음을 가진 그 노인, 이런 인물들, 그죠? 거기에서 도스토예프스키는 인간의 선과 악은 교육 이전에 뭔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무의식 속에 사디즘과 마조키즘이 있으면 타자를 살해하려고 하는 공격 본능이 있고,
그리고 교육받지 못한 민중들 가운데서도 말할 수 없이 선한 인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에게 또 다른 충격을 준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악을 해부하는, 그리스도교적으로 신학적으로 인간의 죄를 해부하는, 정신분석학적으로 인간의 욕망과 그 다음에 죽음 충동을 해부하는, 성적 에로티시즘을 해부하는, 카덱시스를 해부하는 그러한 대문호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작품에서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악마적 본성이 어떤 방식으로 선을 조롱하고 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웃기고 무기력한지를 그죠? 보여준 거야. 이 작품과 같이 쓰기 시작하면서 61년도에 출간했던 학대받는 자들, 그죠? 거기에 주인공의 공작이 이미 이런 인물이잖아, 그죠? 정말. 그래서 성과 악에 대한 형이상학이 이 작품에 숨어 있는 거야, 여러분. 겉으로는 사실적으로 옴스크 감옥의 분위기를 서술하는 것 같지만 심층으로 들어가면서 자유의 문제를 분석한다라고 하는 거. 자유의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 유명한 돈에 대한 철학이 있잖아요, 여러분. 돈은 날조된 자유인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신이에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통용되는 자유의 백일몽인 거야. 돈만 있으면. 그래서 돈에 집착하는 거야, 죄수들이. 유형 생활을 하면서도 돈을 모으는 거야. 그래서 그 돈으로 자유를 사는 거야. 이게 그들의 무의식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들을 힘들게 하는 거는 강제노동이나 공동생활이 아닌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공동생활이 힘든 거는 그것이 강요된 생활이기 때문에 힘든 것이요. 강제노동이 힘든 것은 그것이 자유를 박탈당한 채 강요되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자유의 심리학을 서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조된 그 자유라도 죄수들이 돈에 집착하는 거는 그 돈으로 그들의 자유를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거야. 그 돈으로 담배도 사고, 그 돈으로 보드카도 사서 마시고, 그 돈으로 노름도 하고 도박도 하며, 또는 심지어 주변 동료들을 일시적으로라도 도와줄 수 있는 거야. 날조된 자유인 거야. 엄청난 힘이라는 거를 감옥에서도 경험한 거예요.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 담론에서 이러한 범죄 심리학, 광기, 인간의 본성 안에 숨어 있는 광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히려 이성을 통제하는 게 광기라고 하는 거. 미셸 푸코의 어떤 이런 가르침은 그가 광기의 역사에서 도스토예프스키를 비판하는 것처럼 언급하지만은 푸코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 그죠? 범죄 심리학의 최초의 철학적 담론은
아마도 도스토예프스키가 아니었을까. 엄청난 심리학이 들어있는, 결국 저들의 본성, 죄수들의 본성이 삐뚤어지고 저렇게 관용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고 부드럽다가도 갑자기 화를 내면서 간수가 저 죄수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 땐 금방이라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 공격 본능이 나오는 것 역시도 자유를 박탈을 당한 자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정말 우리가 오늘날 자본주의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여기에도 많은 거예요. 날조된 자유를 살 수 있는 돈의 힘. 물론 여기를 거쳐서 도스토예프스키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나가. 이것은 그리스도교가 갖고 있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신의 아들로서의 완벽한 전능성, 이게 아니야. 도스토예프스키는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알아요. 사회주의나 자본주의가 줄 수 없는 진짜 자유, 그 자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간성에서 찾는 거야. 신의 아들이 아닌 거야. 그래서 폰비지나 자기에게 성서를 준 그 사람에게 유형 생활을 끝나고 이제 편지를 쓰잖아, 그죠? 거기에 나오잖아. 그리스도가 진리 밖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분과 함께 진리 밖에 남는 것을 선택할 겁니다. 정교회라든지 서구 신학은 뭐야? 그리스도는 완전해요. 진리 밖에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도스토예프스키의 어떤 기독론은 달라. 자기가 복음서에서 만난 그 그리스도. 그래서 이 자유는 저 죄수들의 심리를 분석하는데, 그들의 인격을 분석하는 데도 아주 중요해요. 너희가 궁전을 만들어 보라. 아, 이거 재미있을 거야, 여러분. 거기에 오늘날로 말하면 타워 팰리스 안에 수영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궁전 안에 날아가는 새들과 정원을 만들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고, 맛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들고, 인간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궁전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 살아라. 그러면 그 궁전에서 안 나올 거야, 대부분의 사람은. 왜? 거기에서 다 충족이 되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곧바로 그 주변을 울타리로 둘러치고, 너희는 오늘부터 이 울타리 밖으로 나오면 안 되고 영원히 궁전에서 살아라 라고 말한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 궁전에서의 화려함을 구토로 느낄 것이다. 이게 자유의 문제인 거야, 여러분. 거기에 금기를 정하고 여기에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울타리를 정해놓는 그 순간 자기의 자유가 박탈되었다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궁전에서의 화려함과 궁전에서의 부유함도 그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자유의 독특한 변증법이 이런 서술 속에 숨어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들을 진짜 힘들게 하는 것은 강제노동도 아니에요. 공동생활도 아니에요. 때로는
동료 죄수들에 의하여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것도 아니라 진짜 힘들게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자유에 의하여 결정된 게 아니라 자유를 박탈당한 채 강제 노동에 의하여 밖에서부터 강요에 의하여 낙관적으로 상징계의 대타자에 의하여 그것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빵이 있어도 그 빵은 자기 삶을 위한 게 아니라 자유를 박탈당한 죽음의 삶을 위하여 빵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걸 배웠죠, 그죠? 이들 역시도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예도는 이 작품을 읽을 때 특히 그 목욕탕에서의 장면 있잖아, 그죠? 머리를 빡빡 깎고 문신을 하고 칼자국이 난 그 몸을 그리고 발에는 족쇄를 하고 그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는 지옥의 단태를 연상시키는 철거덕 철거덕 거리는 소리, 씻으면서 뗏물이 막 내려가고 입에서는 그 죄수들의 독특한 언어가 막 쏟아지고 그러면서 웃고 떠들고 미친 인간들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거기에서 집단적으로 목욕을 하고 있는, 웃고 소란을 피우고 그 모습, 거기에 대비되어서 나타나는 부활절에서의 그 장면, 여러분. 성탄절이 되었을 때 이들은 연극을 준비해서 연극합니다. 동료들이랑 뭐 군대를 연상시키더라고, 예도한테는. 그 다음에 부활절 날이 다가온 거예요. 옷을 깨끗하게 입고 새 옷을 꺼내서 입고 이제 교회로 가는 거예요. 옴스크 내부에 있는 교회로 가서 사제의 성체를 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무릎을 꿇고 신에게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성체를 받으면서 그동안 아끼고 아껴놨던 동전 한 입을 헌금으로 드리면서 당신이 나와 같은 그런 범죄자를 십자가 위에서 받아준 것처럼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면서 엎드리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 그리고 외적으로 그 방언과 언어는 거칠고 욕이 섞여 있고 뭔가 독특한 세계를 형성하는 그러한 분위기지만 거기에서 진짜 인간의 인간성이 뭔지, 살아있는 삶이 뭔지,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그들이 사용하는 말 속에서 느껴지는 한국적인 말로 정을 느낀 거야, 도스토예프스키가. 인간의 인간성, 너무나 인간적이고 인간적인 인간들, 그 포악스러운 말 속에서 느껴지는 자기도 모르게 지성이 풀려서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따뜻함, 이런 것도 경험한 거야,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그 작품 마지막에 나오는 상처 입은 독수리의 상징,
상처를 입고 독수리가 그 감옥 안뜰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들이 그 독수리가 자유를 향하여 날아가도록 조치를 해서 공중으로 띄워보내는 거예요. 독수리는 창공을 향하여 날아가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죄수들이 보면서 하는 말이 있어. 아우, 저놈이 그냥 날아가네. 우리가 이렇게 잘해줬는데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날아가네. 응? 아우, 저놈 얄밉구나. 그러니까 죄수 하나가 그러면 저 독수리가 뒤로 돌아보면 우리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라도 해야 되는 거야?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야. 자유를 향하여 날아가는 저 독수리. 이미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균열 속에서 도스토예프스키는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새장 속의 새도 아니요, 닭장 속의 닭이 아니요, 우리 속의 짐승들이 아니라 인간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 이 죽음의 집에 모인 자들 역시도 인간이라고 하는 것. 이 진리는 도스토예프스키가 그때까지 살아가면서 기종 문화 속에서도 발견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삶의 순간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가장 위대한 진리였다라고 하는 것.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주스.